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투표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국회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던 중에 결국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날 표결에 참여하고 가결 장면을 본회의장에서 지켜봤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이 탄핵안 가결 선포한 후에 이제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에 전용기 의원님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에 대한 표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단 한 차례도 뭐 소리 지르거나 하지 못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힘들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상황이 되게 엄중한 상황이었다. 그 엄중하게 그 상황을 간주하셨다, 느끼셨다 그런 말씀 같고요. 맞습니다. 네, 국회가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게 이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앞서 두 차례와 비교해 볼 때 이번 탄핵안 통과가 갖는 의미, 전용기 의원님은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단순히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차별성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저는 이번 탄핵 소추 표결에서의 가결은 국민들이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엄군을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 국민들이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지 않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계엄령을 막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그 표결은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결은 과거보다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했던 대한민국의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장 엄중했고 가장 국민 승리가 뚜렷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받아들인다고 해주셨고요. 300표 중에 이제 204표 찬성. 자, 당초에 전용기 의원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좀 적었는지 아니면 비슷했는지 이 표결 수치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비슷했습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었다면 네. 199표나 198표 이렇게 작은 표수로 부결되지 않을까 싶었던 것이고 네. 만약에 가결이 돼도 이렇게 204표라든지 200대 초반의 표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결국에는 진영 간의 대결로 굳히기를 들어갔던 것 같고 그 긴 시간의 의원총회는 결국에는 의원님들의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탈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마 엄청난 압박이었을 겁니다. 이게 진영 간의 대결이고 우리가 민주당한테 져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득세하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압박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표수가 이탈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위기감 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표결 결과 보면 뭐 찬성 쪽으로 이탈된 게 한 12표고 기권이나 무효가 또 11표나 되더라고요. 거기에도 약간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엄령을 국회에서 직접 의원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로 저도 그때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었고 국민의힘에는 18명의 의원님들께서 참여도 해주셨어요. 계엄령을 막는데. 네. 그렇게 계엄령이 국회를 반헌법적으로 찬탈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반대표를 누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심리적인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긴 시간의 의원총회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고 네. 그러면서 더 많은 이탈표를 막아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열 하루 걸렸습니다. 역시 가장 큰 고비는 당일 그 밤 사이에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이제 가결한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비였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만에 이제 가결이 됐거든요. 이렇게 비교적 신속하게 가결된 배경 뭐라고 보세요? 다들 굉장히 엄숙한 이 상황을 믿지 못했습니다. 계엄령 네.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뭐 5.18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엄령의 상황들을 봤고, 국민들 모두가,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두가 이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국회로 뛰어왔고, 밖에서는 시민이 막았고, 국회 내부에서는 보좌진들과 기자들이 막았고, 그다음에 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계엄령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표결 직후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굉장히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계엄령의 상황도 아니었는데 반헌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를 했고요. 이후에는 헌법에서 그리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그런 권한까지 무시한 채 계엄군을 통해서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 그 총부리는 국민에게 가는 거였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겁니다. 계엄령 상황 이후에 나온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봐도 계엄령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대통령께서의 권한 밖의 일을 행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본인만, 그리고 그렇게 극우 세력들만 보고 가는 정치를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후한무치했다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부와 국회가 참여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이 구성 제안한 배경 뭡니까? 결국에는 민생과 경제입니다. 우리가 계엄령 이후에 전 세계적 쇼크로 작용을 해서 원화 환율도 굉장히 올라갔고, 이후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 지표들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한 타격감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갈등 구조 속에서는 이 해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법부가 국민의힘에게 주도권을 다 줄지언정 민생과 경제는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제안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됐으니까 이제 여도 야도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당은 엄연히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여권 일각에서 어떤 지적도 나오냐면, 민주당이 이제 여당 행세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권놀이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면서 비아냥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은 권력이 굉장히 무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는데 여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 하찮은 권력 노름 때문에 지금 또 놓쳐서는 안 될 시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한층 접어두고, 본인들이 진정으로 여당이라면 국민들 민생과 경제 어려운 거 먼저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저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습니다. 여당이라면 민생과 경제부터 먼저 푸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안 가결 후 폭풍으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이제 전환되게 됐습니다. 자, 야당 의원으로서 한동훈 대표의 사퇴 과정,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한동훈 대표도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대표의
이 퇴진은 불가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전국을 빠르게 수습을 하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구분 없이 국정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부분들을 굉장히 못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수습이 돼서 본인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하루라도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민주당 방침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탄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일단 탄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탄핵할 수도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계엄과 내란 혐의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전혀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우리가 논의했듯이 민생과 경제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이 현안들을 수습한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 지금 당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책임을 묻을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잠깐 뒤로 밀어두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한덕수 대행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양곡관리법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쟁점 법안들이 한 6개가 지금 넘어왔습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정부 여당의 방침으로 보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제2요구안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면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보라든지 이런 협상의 여지가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게 네. 국민들이 정권에 대한 시선은 결국에는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으려고 하신 거는 잘한 지점이고 여기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 총리가 제2요구권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부분들은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이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제 개인 의견까지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예.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각종 그 수사기관의 수사가 있고 예. 자, 이제 헌재 판단 이제 심리가 시작되다시피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도로 또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선택과 집중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지금 대통령의 탄핵과는 전혀 다른 문제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진행을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반성하지 않은 정부가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번에는 국회에서 200명이 넘어서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경고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네. 별개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개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그 부분 제2요구권 행사를 한다면 지금의 어떤 국회 분위기로 보면은 반드시 다음에 올라오면 그거는 재표결에서도 통과할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 여당의 의원의 인터뷰도 봤는데 네.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찬성하는 기류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결국에 국정 신뢰도의 하락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였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한 번 거부권을 한다고 한들 이 부분을 통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당 의원님들도 더 이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올라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이제 여당 1명, 야당 2명에서 국회는 이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지금 서두르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 부분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전망하세요? 대통령의 대부분의 권한, 거의 모든 권한이 권한 대행에게 갈 수 있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부분은 선례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황교안 권한 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선의 재판관이었는데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대통령 지명이라고 하면 논란이 있겠지만 지금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오후에 얼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정형식 재판관이라는 분이 이제 주심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컴퓨터식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추첨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주심으로 배정이 됐는데 자,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재판관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뭐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건 영향을 미칠 요소가 아니라고 봅니까? 물론 우려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를 믿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밖에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그리고 본인의 뭐 출신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아마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하실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사실 저희 욕심에는 이렇게 대통령 지명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본인이 이렇게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어떤 결론이 날 것이냐 요거고 이와 함께 언제 결론이 나느냐 이것도 우리의 큰 관심인데요. 민주당은 네. 사건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조기에 결론 내려질 수 있다는 보는 분위기고 자 그렇다면 우리 전용기 의원님은 언제쯤 헌재 판단이 내려질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또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그 최장기간을 다 채우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주 네. 단순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혐의라는 것들이. 그래서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150일까지는 안 가겠지만 조속한 결론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다퉈볼 의지를 이제 내비치고 있고요. 자,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원고 측이 민주당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이제 국회 법사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전략이랄까요? 이런 거 짜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전략을 짤 거는 없죠. 네.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의 탄핵 소추안이기 때문에 정당과는 일단 무관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회 차원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확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번 탄핵 소추안만큼은 법률적으로 명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탄핵 심판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이제 촉구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기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게 탄핵 그 헌재 판단 전에 나오면은 어떻게 출마하실 건가요?라는 다소 까칠한 기자 질문을 받고 무죄 추정 원칙을 얘기했어요. 이게 나한테만 너무 편한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모든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겠죠.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명확성이 있는 것과 다툼이 있을 만한 여지는 저는 충분히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로남불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내로남불은 아닌 사건이 없겠죠. 네. 자,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보면 내로남불 아닌 사건이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이른바 속도전 얘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서 인용될 경우에 60일 이내 대선을 이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잠룡들이 움직일 여지가 이제 적어 보인다는 판단이 대부분 사람들의 관측이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헌재 판단 이전에 2심 결과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결과가 2심이 나오면 다른 잠룡들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당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분위기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충분히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대적으로 남 탓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던데 네. 이제 남 탓하는 시대는 끝났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기 좋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그만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상계엄은 물론 탄핵 표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거리에 이제 전용기 의원님도 나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16년하고 2024년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보시기에 어떤 게 달랐습니까? 과거에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국민들이 합류를 했고, 그때는 촛불을 들고 이렇게 이런 시기를 이끌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이끌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집회 분위기와 집회 상황도 많이 변화가 됐다고 보는데요. 네. 성숙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과 응원봉 무엇이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민주의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에서 많은 감동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출석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같이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또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18일 날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예. 자, 윤 대통령이 이제 변호인단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못했다고 했는데 18일에는 출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출석을 하셔야겠죠.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것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담화를 통해서 공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이 비단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시간 끌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